재벌은 늘 자신에게 음식을 구걸하던 가난한 소년을 뒤따라가 보기로 했다. 그리고 그가 마주한 광경은 그의 가슴을 깊이 울렸다. 여러분이 정말 이 이야기에 몰입하고 계시다면 댓글에 꽃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존재를 확인하고 폭풍이 지나간 뒤에도 피어나는 아름다움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5만 원짜리 지폐가 이른 아침, 서울의 습한 보도에 떨어지며 도시의 번잡한 소음 속으로 사라지는 금속성 소리를 냈다. 한 소년이 닫혀있는 편의점 처마 밑에서 웅크리고 앉아있다가 본능적인 속도로 그것을 향해 달려갔다. 추위로 붉어진 작은 손가락이 지폐를 움켜쥐며 감사합니다 아저씨라고 고개도 들지 않은 채 중얼거렸다. 박재성은 이미 고급 캐시미어 코트에 깃을 올리며 멀어지고 있었다. 이것은 그의 일상적인 의식이었다. 텅 빈 거래, 5만 원짜리 한 장으로 타인의 비참함을 볼 때 느끼는 죄책감의 따끔거림을 잠재우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날 밤 무언가가 그를 멈추게 했다. 소년의 목소리도 그의 명백한 영양실조도 아니었다. 소년이 꽉 끌어안고 있던 헝겊 보따리에서 들려오는 작고 이질적인 소리였다. 그 덩어리에서 나오는 약하고 절대적인 의존성을 가진 울음소리. 그것은 동물의 소리가 아니라 아기의 소리였다. 박재성은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이성적인 정신은 그의 감각이 인지하는 것을 처리하기를 거부했다. 소년은 그의 시선을 느끼자 더 웅크리며 필사적으로 보따리를 가슴에 꽉 끌어안았다. 그의 크고 어두운 눈이 마침내 박재성의 눈과 마주쳤다. 그 눈에는 원시적인 두려움과 서울의 습하고 회색빛 아침 공기를 가르는 무언의 경고가 반사되어 있었다. 이게 뭐지? 박재성의 목소리는 거칠고 낯설게 들렸다. 습한 공기를 가르며 날카롭게 울렸다. 소년은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작게 고개를 저었다. 갈라진 입술을 꽉 다문 채 그의 작은 몸은 보호용 바리케이드로 변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저씨. 돈 주셔서 감사해요. 가셔도 돼요. 그 문장은 거리에서 배운 예의로 말해졌지만 실제 비극 속에서 잘못 연습된 대본처럼 기괴하게 들렸다. 박재성은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갔다. 수년간의 계산된 결정 끝에 퇴화되었다고 생각했던 본능에 이끌려 습기와 젖은 옷, 그리고 달콤하면서도 신냄새가 그의 콧구멍을 강타했다. 상한 우유 냄새였다. 뿜 보여줘. 그는 반박을 허용하지 않는 권위로 주장했다. 소년은 차가운 벽에 부딪힐 때까지 물러섰다. 더 이상 탈출구가 없었다. 통제할 수 없는 떨림이 그의 마른 몸을 흔들었고 그의 눈은 떨어뜨리기를 거부하는 눈물로 가득 찼다. 제발이요. 그는 속삭였고 그 한마디에는 간청과 공포의 우주가 담겨 있었다. 데려가지 마세요. 제발. 박재성은 설명할 수 없는 충동으로 무릎을 꿇었다. 찌늘기 즉시 그의 완벽한 바지를 적셨지만 그는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의 세계는 이슬비 아래 시멘트 공간으로 축소되었다. 그는 헝겊 보따리를 향해 손을 뻗었다. 소년은 몸을 떨었지만 움직이지 않았다. 싸움이 소용없다는 것을 이해하고 박재성이 더러운 다묘의 한 구석을 서투르게 젖히도록 허락했다. 박재성 사장은 숨을 멈췄다. 두 작은 얼굴이 천 조각 사이에서 나타났다. 어둡고 축축한 비단처럼 가는 머리카락과 함께 어둠 속에서 유령처럼 빛나는 창백한 피부, 그리고 천천히 떠지는 깊은 파란색의 커다란 눈 두 쌍. 그들은 크기와 작은 얼굴 특징이 서로 거울처럼 똑같은 쌍둥이 아기였다. 하나는 작은 입을 깨지기 쉬운 하품으로 벌리며 또 다른 약한 울음소리를 냈다. 다른 하나는 그저 고대적이고 황폐한 진지함으로 쳐다보았다. 박재성은 마치 불을 만진 것처럼 손을 물렸다. 날것에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망치 강타의 힘으로 그를 강타했다. 환각도 속임수도 아니었다. 이것은 더러운 천으로 쌓인 두 신생아였다. 겨우 7, 8살 된 또 다른 아이의 팔에 안겨 있었다. 하느님, 그는 숨을 헐떡였고 공기는 그의 폐를 태웠다. 이게 뭐지? 누구지? 어디서 온 거야? 소년은 자신의 비밀이 드러나는 것을 보고 무너졌다. 그의 어깨는 기운을 잃었고 참았던 울음은 그의 작은 몸을 흔드는 조용한 경련으로 폭발했다. 발견했어요. 그는 흐느끼며 폭풍우 속에서 유일한 다친 양 아기들을 가슴에 꽉 안았다. 어젯밤에 골목 쓰레기통 뒤에서 혼자 있었어요? 울고 있었어요? 박재성의 마음속에 끔찍한 이미지가 선명하게 형성되었다. 전날 밤의 추위, 뒷골목의 어둠, 쓰레기 사이에 버려진 갓 태어난 아기들의 가슴 아픈 울음소리, 그리고 그들을 발견하고 구원자가 된 이 연약한 소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어.
아동보호센터에는 박재성의 목소리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떨렸다. 소녀는 격렬하게 고개를 저으며 눈에 다시 공포가 밀려왔다이 안 돼요. 그러면 아기들을 데려가서 어딘가에 처박거나 원래 있던 곳에 도로 버릴 거예요. 제가 돌볼 수 있어요. 그 말은 가슴을 찢을 듯이 용감하면서도 무서울 정도로 순진했다. 어떻게? 박재성은 거친 속삭임으로 물었다. 어떻게 돌본다는 거지? 음식을 구해요. 소녀는 절망적인 자부심의 기색을 띠며 말했다. 우유 때로는 물에 탄 연유. 손가락으로 먹이고 항상 따뜻하게 해줘요. 꼭 따뜻하게요. 박재성은 젖은다며 소년의 낡은 재킷, 아기들의 창백한 얼굴을 바라보았다. 등줄기에 공포의 전율이 흘렀다. 물에 탄 연유, 스며드는 추위, 절대적인 취약함. 기적적으로 살아있었다. 이 아이가 보호 본능으로 필사적으로 지키고 있었기에. 여기 있을 수 없어. 박재성은 긴급하고 실용적인 어조로 말했다. 죽을 거야. 알아들어? 병들어 죽을 거라고. 소년이 그를 바라보았다. 처음으로 공포 이상의 감정이 눈에 비쳤다. 깊은 절망이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소년이 갈라진 목소리로 외쳤다. 아무도 없어요. 아기들은 저를 필요로 해요. 제 것이에요. 그 선언은 끔찍하고도 비극적인 소유욕으로 울려 퍼졌다. 그들은 그가 가진 전부였다. 박재성은 이 잔혹한 현실에 영혼이 파고드는 것을 느끼며 얼어붙었다. 논리는 박재성에게 경찰에 전화하고 구급차를 부르고 이 문제에서 손을 씻고 그의 질서 정연한 삶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그 안에서 무언가가 부서졌다. 새 아이들의 이미지, 서로를 필사적으로 붙들고 있는 버려진 아이들의 삼중주가 그의 영혼을 파고들었다. 이번에는 멀어질 수 없었다. 어디 사니? 그는 거의 대답을 듣고 싶지 않으면서도 물었다. 소녀는 즉시 의심했다. 왜요? 여기 길에 있을 수는 없으니까. 비 오고 추워. 그는 아기들을 바라보았다. 안전한 곳이 필요해. 소년이 박재성을 평가하며 긴 침묵이 이어졌다. 그의 비싼 코트, 깨끗한 신발, 잘 관리된 손, 눈을 흐리게 하는 진정한 걱정. 거리의 달인인 소년이 진실로 인식한 감정, 아기들을 보호해야 하는 필요성은 그의 두려움보다 강했다. 저쪽이요. 그는 마침내 고개를 숙이며 중얼거렸다. 용산 허름한 아파트, 한 곳이 있어요. 박재성은 갈비뼈를 때리는 심장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거기로 데려가줘. 그 여정은 어두워지는 거리를 통과하는 조용하고 초현실적인 행렬이었다. 박재성 회장과 두 버려진 아기를 안고 있는 거리의 소년이 함께 걸었다. 비는 박재성의 완벽하게 다듬어진 머리카락을 적시고 소년의 누더기를 뼈까지 적셨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몰두하여 지나갔고 그들 앞에 펼쳐진 황폐함에 생생한 그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존재를 영원히 바꿀 장면에 주목하지 않았다. 용산의 아파트 단지는 방치의 기념비였다. 시멘트 외관은 낙서로 뒤덮여 있고 창문들은 많이 깨지거나 합판으로 막혀 있어 눈이 먼 적대적인 눈처럼 보였다. 소변 습기 절망의 강한 냄새가 고장난 엘리베이터가 있는 로비에 떠다녔다. 그들은 천장의 맨 전구가 간헐적으로 깜박이는 시멘트 계단을 올라갔다. 그들의 발소리는 문을 통해 걸러진 텔레비전 소리와 언쟁 소리와 함께 울렸다. 4층에서 소년이 멈춰 섰다. 그는 발로 느슨하게 걸린 석고판 부분을 밀어내고 벽 뒤에 어두운 공간을 드러냈다. 여기에요? 거의 속삭임에 가까운 목소리로 말했다. 박재성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그 구멍을 바라보았다. 여기 사는 거야. 소년은 고개를 끄덕이며 익숙한 솜씨로 구멍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박재성은 몸을 웅크리고 거의 기어서 그를 따라가야 했다. 그 공간은 좁았다. 두 아파트 사이에 있는 일종의 틈새, 결코 완성되지 않은 건축 오류였다. 너비가 2m, 길이가 3m를 넘지 않았고 천장은 너무 낮아서 박재성은 완전히 일어설 수 없었다. 그때 냄새가 그를 강타했다. 로비보다 더 강렬한 절대적인 빈곤의 냄새, 찬 땀, 씻지 못한 옷, 며칠 동안 뜨거운 물 없이 지낸 몸, 그리고 다시 한번 희미한 신냄새가 났다. 토한 우유와 기저귀가 아닌 기저귀, 즉 이 불가능한 장소의 거의 완전한 어둠 속에서 재사용된 넝마의 냄새였다. 이곳은 집이라고 불리기엔 너무나 참혹했다. 그의 눈이 어둠에 적응하는 동안 그 공간이 박재성 앞에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가구도 침대도 의자도 없었다. 한쪽 구석에는 낡은 담요와 구겨진 신문 더미가 일종의 둥지를 형성했다.
옆에는 마치 누군가가 마지막 영양분까지 핥아 먹은 듯한 비어있는 깨끗한 음식 통조림, 몇 개의 물병 일부는 깨끗하고 일부는 흐릿함, 그리고 텅 비고 찌그러진 우유 상자가 있었다. 둥지. 중앙의 소녀는 무릎을 꿇고 가슴 아픈 다정함으로 아기들을 조심스럽게 풀어 찾을 수 있는 가장 깨끗한 천 위에 놓았다. 그것은 낡았지만 마른 오래된 울 스웨터였다. 그는 며칠간의 고통스러운 실습이 말해주는 세심함으로 아기들을 검사하기 시작했다. 이마를 만지고 자신의 소매로 습기를 닦아내며 그들 중 하나에게서 나오는 작은 울음소리를 달래는 동안 조용 작은 아가, 우유가 곧 올 거야. 도현이가 우유 가져올게. 도현 소년에게 이름이 있었다. 박재성은 다리가 약해지는 것을 느끼며 차가운 벽에 기댔다. 그 장면은 너무 날것이고 현실적이었다. 모든 세부 사항이 칼날이었다. 도현이 의식을 알고 있는 정확성. 반쯤 찬 물병을 찾아 주머니에서 꺼낸 찌그러진 깡통에서 연유의 미세한 양을 부어 깨끗한 손가락으로 혼합물을 저었다. 그리고 마지막 행동. 쌍둥이 앞에 무릎을 꿇고 설탕이 든 혼합물에 새끼손가락 끝을 적셔 아기의 입술에 가져다 대는 것. 갓 태어난 아기는 기본적인 본능에 의해 움직여 필사적인 열의로 손가락을 빨았다. 도연은 발꿈치 위에서 흔들리며 단조롭고 위안이 되는 가사 없는 노래를 흥얼거리며 무한한 인내심으로 이 과정을 반복했다. 다른 아기도 같은 예방적 치료를 받았다. 도연은 구분하지 않았다. 그의 맹렬하고 원시적인 사랑은 둘에게 똑같이 뻗어 있었다. 박재성은 말하거나 움직일 수 없었다. 속이 뒤집히고 목구멍에 꽉 막힌 감정의 매듭으로 숨쉬기 어려웠다. 그는 역대 가장 음란하고 아름다운 기적을 목격하고 있었다.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어두운 곳에서 순수한 사랑에 의해 추진되는 생존. 여기서 얼마나 지냈니? 그는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다. 도현은 그의 임무에 집중하며 고개를 들지 않았다. 엄마가 떠난 후로요. 아버지는 어깨를 으쓱했다. 한 번도 만난 적 없어요. 그런데 아기들은 정말로 어젯밤에 발견한 거 맞아? 도현은 고개를 저었다. 아무도 찾으러 오지 않았어요. 아무도요? 그저 상자 안에 있었어요. 소리 지르고 있었어요. 그 기억에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소리 지르고 있었는데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박재성은 거의 1시간 동안 전체 의식을 관찰했다. 먹이기, 소중한 병에 든 물 공급을 사용하여 젖은 천으로 닦기, 기저귀 역할을 하는 넝마 갈아입히기, 계속되는 달래기. 도현의 모든 움직임은 경제적이고 정확했으며 가장 긴급한 필요를 통해 배웠다. 오류가 들어갈 여지가 없었다. 하나의 실수는 질병, 그들을 드러낼 수 있는 울음, 죽음을 의미했다. 박재성은 추위 때문이 아니라 이것을 허용하는 세상, 그 무고한 아이들을 버린 사람들에 대한 말 못할 분노 때문에 떨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기들이 열을 나누기 위해 서로 웅크리고 자는 것처럼 보일 때 도연은 지친 채로 벽에 기대어 있었다. 연유병은 거의 비어 있었다. 그의 마른 몸은 무너질 것처럼 보였다. 박재성은 몇십 년 동안의 냉소적인 층 아래에 묻혀있던 자신의 가장 깊은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결정을 내렸다. 여기 더 있을 수 없어. 박재성은 목소리를 단단하게 유지하려 노력하며 부드럽게 말했다. 내와 아기들은 지금 나와 함께 가는 거야. 도연은 본능적으로 잠자는 쌍둥이들을 안으며 긴장했다. 어디로요? 경찰서? 보육관? 아니, 내 집으로. 박재성이 말했다. 그 말은 이 비참한 장소에서 너무 이상하게 들려서 그 자신도 놀랐다. 난 큰 집이 있어. 따뜻하고 음식도 있고 진짜 우유, 진짜 기저귀, 침대도 있지. 도현은 불신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함정, 거짓말, 어른들에게서 항상 기대했던 잔인함을 찾으며 그를 살폈다. 왜요? 그가 도전적으로 물었다. 왜 그러시는데요? 박재성은 적절한 말을 찾으며 한숨을 쉬었다. 그는 자신이 느끼는 공허함이나 그 안에서 일어나는 깊은 변화를 설명할 수 없었다. 그게 옳은 일이니까. 그는 단순하고 솔직하게 말했다. 그리고 난 너희를 여기 두고 떠날 수가 없어. 그럴 수 없어. 그는 손을 내밀었다. 잡으려는 것이 아니라 제안하는 것이었다. 수백만 원의 수표를 서명했던 크고 깨끗한 손이 이제 모든 것을 잃은 아이에게 어둠 속에서 뻗어 있었다. 도연은 그 손을 바라보고 가는 생명줄 같은 희미한 숨을 쉬고 있는 잠자는 아기들을 바라보고 그의 배고픔과 추위의 세계를 바라보았다. 따뜻함, 음식 안전의 유혹은 압도적이었지만 두려움이 더 강했다. 그 다음엔요?
도연이 그의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회의주의가 담긴 목소리로 속삭였다. 우리가 머물게 해주실 건가요? 아니면 나중에 경찰에 신고하실 건가요? 내 말을 믿어. 박재성이 말했고 모든 단어가 한 톤씩 무게를 달았다. 아무도 너희를 떼어놓지 않을 거라는 내 말. 너희 셋 모두 안전할 거라는 내 말을 믿어줘. 너희 셋이라는 단어가 도연의 마지막 저항을 무너뜨렸다. 그를 포함한다는 것, 단지 아기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도 구하는 것이었다. 그의 작은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부서졌다. 마른 거친 흐느낌이 그의 입술에서 빠져나왔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한 번 끄덕였다. 너무 감정에 압도되어 말을 할 수 없었다. 느리고 조심스러운 움직임으로 마치 아기들을 깨우거나 이 새롭고 연약한 희망의 마법을 깨뜨릴까 두려운 듯 도현은 다시 쌍둥이들을 담요로 감싸기 시작했다. 박재성은 값비싼 캐시미어 코트를 벗어 바닥에 펼쳤다. 여기에 그들을 놓아 그가 지시했다. 더 따뜻할 거야. 도현은 순종하여 아기들을 코트 중앙에 놓았다. 박재성은 극도의 주의를 기울여 그것을 들어 올려 값비싼 직물로 즉흥적인 해먹을 만들었다. 부드러운 양모에 안겨있는 아기들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카모스카자. 박재성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꾸러미를 안고 말했다. 그들은 구멍을 통해 다시 기어나와 황량한 복도로 나왔다. 돌아오는 행렬은 훨씬 더 초현실적이었다. 박재성이 적고 얼룩진 양복을 입고 200만 원짜리 코트에 쌓인 두 버려진 아기를 안고 있었다. 그 뒤를 소년이 따랐다. 그들은 계단을 내려가 찬 밤으로 나와 박재성의 검은색 벤츠가 주차된 곳으로 향했다. 뒤에서 따르는 도연은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는 듯했다. 푸른 가장자리만 다듬어져 있었고 그곳에 서 있는 고급 세단은 마치 어둠 속의 유령처럼 빛났다. 그것은 도현이 본 어떤 차보다도 길었고 번쩍거렸다. 마치 다른 세계에서 온 듯했다. 기사 김명수 중년의 표정이 변하지 않는 남자가 담배를 피우며 차에 기대어 있었다. 그의 보스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그는 즉시 일어섰다. 그의 전문적인 표정은 박재성이 팔에 안고 있는 것과 그를 따르는 소년을 보자 완전히 무너졌다. 박 사장님, 이게 무슨... 그가 입을 벌린 채 말을 시작했다. 차 문을 열어 명수 씨, 박재성이 질문을 허용하지 않는 목소리로 명령했다. 그리고 집으로 운전해. 천천히. 김명수는 당황했지만 순종했다. 그는 뒷좌석 문을 열었고 박재성은 아기들을 안고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아기들이 담긴 보따리를 극도의 주의를 기울여 가죽 시트 위에 올려놓았다. 도연은 보도 위에 서서 우주선처럼 보이는 고급스러운 차 내부를 바라보았다. 그의 더러움으로 그 완벽함을 더럽히는 것을 두려워했다. 다 박재성이 안에서 말했다. 어서. 도현은 맨발에 진흙이 묻은 채 벤츠의 완벽한 카펫 위에 한 발을 들여놓았다. 그는 박재성과 아기들로부터 최대한 멀리 가장자리에 자리 잡았다. 가능한 한 작은 공간을 차지하기 위해 몸을 움츠렸다. 차가 부드럽게 출발하여 거리를 미끄러지듯 지나갔고 용산의 부서진 아파트 단지에서 멀어졌다. 차 안은 절대적인 침묵에 쌓여 있었다. 잠자는 아기들의 평온한 호흡과 도현이 제어할 수 없는 약한 떨림만이 그 침묵을 깨트렸다. 박재성은 창밖을 바라보며 가난해 유령들이 부유한 지역의 밝은 불빛들에게 자리를 내주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는 마치 원시적인 현실의 한 조각을 가지고 다른 행성으로 건너간 것처럼 느꼈다. 도현이 갑자기 침묵을 깨뜨렸다. 그의 목소리는 공기 조절된 고요함 속에서 가느다란 실 같았다. 뭐라고 부를지 몰랐어요. 그가 창에서 시선을 떼지 않고 중얼거렸다. 박재성이 그를 향해 몸을 돌렸다. 뭐라고? 기름이요. 도연이 수줍음의 기미를 보이며 설명했다. 아기들 이름이요. 뭐라도 부르면서 달래야 했어요. 그들이 누군가라는 걸 알게 하려고. 박재성은 그 계시에 대비했다. 뭐라고 지었니? 도현이 그를 향해 몸을 돌렸고 처음으로 그의 깊은 눈에서 두려움이 아닌 무언가가 빛났다. 폐허 속에서 순수한 자부심, 창의성, 사랑의 반짝임이었다. 남자아이 그가 울었던 아기를 부드럽게 가리키며 말했다. 희망이라고 지었어요. 희망. 그는 그런 다음 조용히 관찰하는 아기 여자아이를 가리켰다. 작은 손이 코트 밖으로 나와 있었다. 그리고 여자아이는 은혜라고 불러요. 은혜, 희망과 은혜. 벽 속 구멍에 있는 배고픈 아이가 이름 지은 이 추상적이고 아름다운 개념들이 그들을 추위와 배고픔으로부터 보호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박재성은 더 이상 자신을 통제할 수 없었다. 뜨거운 눈물이 그의 눈에서 흘러내려
뺨을 타고 흘렀다. 그의 피부에 먼지 자국을 닦아내는 선을 만들었다. 감정이 그를 압도했다. 이 세 명의 버려진 작은 존재들에 대한 즉각적이고 맹렬한 고통, 존경, 사랑의 쓰나미 벤츠가 계속해서 더 잘 유지된 도로로 미끄러져 내려갔다. 마침내 서울의 가장 부유한 지역인 한남동에 도착했다. 커다란 집들이 넓은 정원 뒤에 자리 잡고 있었다. 각각의 집은 마치 작은 요새처럼 거칠고 위험한 세상으로부터 고립된 안전한 피난처처럼 보였다. 도현은 이 낯선 풍경을 바라보며 혼란스럽고 위축되었다. 그가 알고 있던 서울은 좁은 골목길, 쌓여있는 쓰레기, 축축한 공기, 끊임없는 싸움과 소리의 세계였다. 여기는 달의 반대쪽처럼 낯설었다. 차는 현대적인 양식의 거대한 집 앞에 멈췄다. 철제 대문이 자동으로 열렸다. 집은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어 서울의 화려한 정형을 내려다보았다. 그것은 유리와 콘크리트로 이루어진 입방체로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다. 현관 불빛이 자동으로 켜지며 이제 더 세게 내리는 비를 비추었다. 그들은 대리석 계단을 올라갔다. 박재성이 무거운 나무 문을 열고 넓은 현관에 들어섰다. 중앙 난방의 따뜻함이 그들을 껴안는 듯했다. 크리스털 샹들리에의 빛이 반짝이는 바닥, 벽에 걸린 비싼 추상화 그림, 혼자 사는 삶의 절대적이고 정돈된 침묵을 비추었다. 도현은 문턱에 얼어붙어 서 있었다. 그 찬란함과 청결함에 압도되어 자신의 진흙투성이 발이 마치 자기 것이 아닌 동굴을 엿보는 야생, 동물처럼 비싼 현관 매트 위에 올려져 있었다. 박재성은 아직도 아기들을 아는 채 도현 앞에 무릎을 꿇었다. 우리 집에 온 것을 환영해, 도현아. 그는 눈물을 흘리며 미소를 지었다. 바로 그때 그는 무언가를 알아차렸다. 좁은 구멍의 어둠 속에서도, 차 안의 어둠 속에서도 보이지 않았던 것. 크리스털 샹들리에의 밝은 빛 아래에서 그는 완전한 선명함으로 그것을 보았다. 도현이 차 안에서 박재성을 위로하는 동안 그의 낡은 재킷의 소매가 위로 올라가 마른 팔뚝을 드러냈다. 그리고 거기 창백하고 더러운 피부 위 팔꿈치 바로 아래에 표식이 있었다. 타박상이나 흙이 아니라 의도적인 것이었다. 일련의 작고 정확한 흉터, 끔찍하게 익숙한 패턴을 형성하는 가느다란 교차하는 선이었다. 양식화된 대문자 P였다. 그것은 그의 회사 문서, 건물문, 경비원 유니폼에 등장하는 것과 같은 로고였다. 박 엔터프라이즈의 로고, 거칠고 서투르게 아이의 살에 새겨졌지만 분명하게 알아볼 수 있었다. 그의 폐에서 공기가 빠져나갔다. 그의 시선이 소년의 팔에서 그의 얼굴로 올라갔다. 도현은 박재성의 끔찍한 발견에 완전히 무관심한 채 희망과 두려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도현아, 박재성이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더듬거렸다. 팔, 그게 뭐지? 소년은 그의 시선을 따라 자신의 팔뚝을 내려다보았다. 공포의 물결이 즉시 그를 덮쳤고 마치 끔찍한 수치심을 들킨 것처럼 소매를 내려 표식을 가렸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가 시선을 피하며 중얼거렸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은 엄청나고 두려운 무언가였다. 박재성은 천천히 일어섰다. 세상이 그의 주위를 빙빙 도는 듯했다. 그의 팔에 안긴 아기들이 갑자기 수톤이나 무거운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이제 가려진 표식을 바라보았지만 그의 마음에는 불타듯 각인되어 있었다. 그는 도현의 야윈 얼굴, 어두운 눈, 머리카락 색깔, 턱의 모양을 바라보았다. 패턴을 연결하도록 훈련된 그의 마음이 점점 커지는 공포심과 함께 맞추기 시작한 퍼즐 조각들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표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신호,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메시지였다. 묻혀있던 기억이 떠올랐다. 소미, 거의 10년 전에 사라진 법무팀의 젊은 인턴, 그리고 또한 사라졌다는 작은 아이에 대한 소문 전화벨이 현관의 무거운 침묵 속에서 날카롭고 비명같이 울렸다. 그것은 박재성의 개인 비서나 집 직원이 아니라 긴급한 회사 일에만 사용하는 보안 라인이었다. 김명수가 장치를 가지고 다가왔다. 사장님, 전화입니다. 강 전무님이에요. 매우 긴급하다고 하십니다. 그 이름은 박재성의 위장에 얼음 덩어리처럼 떨어졌다. 강도윤, 하필이면 지금 우연일 수가 없었다. 박재성은 그 전화를 마치 독사처럼 바라보았다. 그는 창백하고 떨고 있는 도현을, 모든 것에 무관심하게 잠든 아기들을 바라보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다른 쪽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부드럽고 비밀스럽고 거의 유쾌했다. 하지만 그 밤 박재성은 표면 아래에서 더 많은 것을 들었다.
강철 같은 긴장감, 친근함으로 위장한 긴박함. 재성 오랜 친구 명수가 널 집에 데려다 줬다더군. 너에게는 이른 밤이지, 그렇지? 강도윤의 목소리가 너무 가깝고 너무 친숙하게 울렸다. 동쪽 지역 인수에 대한 몇 가지 숫자를 검토하고 싶었어. 회계팀에서 몇 가지 불일치를 발견했거든. 화상통화로 함께 살펴보면 어떨까 했어. 숫자도 동쪽 지역 인수도 아니었다. 강도윤은 결코 이렇게 늦게 일하지 않았고 결코 개인적으로 사소한 불일치를 검토하지 않았다. 그것은 카메라를 켜고 박재성의 집 내부를 엿볼 수 있는 완벽한 구실이었다. 무엇을 혹은 누구를 데려왔는지 보기 위해 그의 시선은 현관 보안 카메라 시야에 딱 들어오는 위치에 앉아있는 도연에게 꽂혔다. 강도윤은 비상시를 위해 원격 접근 권한이 있었다. 침묵의 매초는 강도윤에게 확인이었다. 그는 이미 카메라를 확인했을 것이다. 벤츠가 도착하는 것을 보았을 것이다. 수년에 걸쳐 통제되거나 죽었다고 믿었던 아이의 특징을 알아봤을 것이다. 지금은 적절한 시간이 아니야. 도윤 박재성은 정상적으로 들리기 위해 노력하며 말했다. 피곤하고 방해받은 것에 짜증난 것처럼 몸이 좀 안 좋아. 강도윤의 목소리가 거짓된 걱정을 흘리고 있었다. 심각한 건 아니길 바라네. 명수가 네가 불안해 보였다고 했어. 누군가를 데리고 왔다고. 거기 다 괜찮아? 질문은 비단에 쌓인 칼이었다. 박재성은 암묵적인 위협을 이해했다. 만약 강도윤이 이미 무언가를 봤다면 직접적인 거짓말은 소용없을 것이다. 진실을 말하는 것은 도연, 아기들, 그리고 그 자신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저 개인적인 일이야. 그는 도연에게 계속 가만히 있으라는 신호를 보내며 중얼거렸다. 걱정할 필요 없어. 무거운 납처럼 무겁고 긴장된 침묵이 흘렀다. 박재성은 거의 강도윤의 마음속 톱니바퀴가 회전하는 소리를, 위협을 재계산하고 재평가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았다. 난 내 개인사에 간섭하고 싶지 않아. 재성, 마침내 강도윤이 모든 온기의 흔적을 잃은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이 불일치는 꽤 중요해. 심지어 민감하다고도 할 수 있지. 네가 직접 승인 서명한 여객 거래와 관련이 있어. 크게 잘못된 시기에 나타나면 안타깝겠지, 그렇지? 그것은 암시된 위협이었다. 분명하고 잔인했다. 전화를 끊어. 그 아이를 카메라에서 치워. 내가 말하는 대로 해.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도 함께 몰락시키도록 할 거야. 박재성은 눈을 감았다. 자신의 공모, 자신이 취한 지름길들, 정상에 도달하기 위해 무시했던 진실들의 무게가 모든 힘으로 그에게 쏟아졌다. 그는 함정에 빠져 있었다. 강도윤은 회사에 대한 통제권뿐만 아니라 박재성을 묻어버릴 만큼의 더러운 비밀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는 그렇게 하고 싶은 이유도 있었다.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박재성은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다. 침묵이 현관에 돌아왔지만 이제는 달랐다. 전쟁의 첫 발포 후에 이어지는 침묵이었다. 그는 논쟁의 여지가 없는 목소리로 김명수를 향해 돌아섰다. 응급처치 키트와 따뜻한 수건을 가져와. 지금. 그는 여전히 문 앞에 웅크리고 있는 도현 앞에 무릎을 꿇었다. 알들어. 이제 네가 혼자가 아니야, 알겠니? 무슨 일이 일어나든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하지만 우리는 숨어야 해. 그는 휴전, 동맹의 제스처로 손을 내밀었다. 마침내 도연의 더럽고 차가운 손이 앞으로 움직여 박재성의 크고 따뜻한 손바닥에 올려졌다. 밖에서는 비가 방탄 유리창에 작은 손가락이 들어오려는 것처럼 두드렸다. 침묵은 너무 깊어서 자신도 모르게 폭풍의 중심이 된 새 아이의 숨소리가 들릴 정도였다. 박재성은 도연의 손을 잡고 가슴에 아기들을 안은 채 일어섰다. 이제 벽은 더 이상 보호가 되지 않고 자물쇠는 더 이상 소용이 없으며 불은 더 이상 방패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명수 씨, 박재성은 엄중하고 긴급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일어난 일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아무에게도. 김명수의 얼굴에 혼란과 걱정이 번갈아 나타났다. 그는 30년 동안 박재성의 가족을 위해 운전을 해왔다. 그의 아버지를 위해서, 그리고 이제 그를 위해서. 그는 자신이 본 것이나 들은 것에 대해 결코 말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했다. 물론입니다, 사장님. 그가 엄숙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사장님, 강 전무님이. 강도윤은 내가 처리할 거야, 박재성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철의 결의가 있었다. 당장은 이 아이들이 안전해야 해. 병원에 갈 시간이 없어. 여기서 그들을 돌봐야 해. 김명수는 깊게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저도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박재성은 김명수의 얼굴에 감사의 미소를 던졌다. 이런 때에 그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다. 아기 용품이 필요해. 기저귀, 분유, 깨끗한 옷, 가장 가까운 24시간 편의점에 가서 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사와. 김명수는 즉시 출발하려고 했다. 하지만 현관을 나서기 전에 잠시 멈춰서서 뒤돌아보았다. 그의 눈에는 깊은 걱정이 있었다. 사장님 조심하세요. 강 전무님은 그는 위험한 사람입니다. 박재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그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다. 강도윤이 어떤 사람인지, 그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가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너무 잘 알고 있었다. 김명수가 떠나자마자 박재성은 도현과 아기들을 2층으로 안내했다. 주 침실로 가는 대신 그는 그들을 객실로 데려갔다. 보안 카메라가 없는 방이었다. 방에는 커다란 침대와 욕실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안전했다. 여기서는 안전해, 그가 도현에게 말했다. 여전히 아기들을 품에 안고 있었다. 먼저 그들을 씻기고 먹이자. 욕실은 대리석과 크롬으로 화려했다. 도현은 무릎을 꿇고 경외심에 찬 표정으로 욕조를 바라보았다. 그는 손가락으로 광택 있는 표면을 조심스럽게 만졌다고는 또 씻고 싶니? 박재성이 부드럽게 물었다. 도현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혼란과 당혹감이 담겨 있었다. 전 괜찮아요. 아기들이 먼저예요. 박재성은 심호흡을 했다. 이 아이의 무조건적인 자기 희생은 감당하기 어려웠다. 아마도 수년간 자기 자신보다 타인을 위해 살아온 결과일 것이다. 마치 그의 존재가 봉사하기 위해서만 있는 것처럼. 둘 다 할 수 있어. 박재성이 말했다. 일단 아기들을 욕조에 넣자. 그동안 너도 샤워할 수 있어. 따뜻한 물이 흘러나오자 방에 부드러운 김이 피어올랐다. 박재성은 코트에서 아기들을 조심스럽게 꺼내 담요를 풀었다. 그들의 작은 몸은 너무 가벼웠고 피부는 창백하고 더러웠다. 그러나 그들은 살아있었다. 기적적으로 믿을 수 없게도 그들은 살아있었다. 박재성이 아기들을 씻기는 동안 도현은 샤워를 했다.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박재성의 부드러운 고집에 결국 따랐다. 샤워 커튼 뒤에서 도현은 처음으로 뜨거운 물을 몸에 맞았다. 물이 몸을 타고 흘러내리며 그것은 마치 지난 수년간의 고통과 고난이 함께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다. 박재성은 아기들을 씻기는 방법을 몰랐다. 그의 인생에서 아기를 안아본 적이 거의 없었다. 그러나 그는 본능적으로 행동했다. 한 손으로 아기의 머리와 목을 받치고 다른 손으로 부드럽게 몸을 씻겼다. 그들의 피부에서 먼지와 때가 씻겨 내려가면서 아기들의 본래색이 드러났다. 놀랍도록 부드럽고 완벽하고 분홍빛이 도는 아름다운 피부. 샤워를 마친 도현이 커다란 수건에 쌓여 나왔다. 수건은 그의 마른 몸을 거의 완전히 덮었다. 그의 머리카락은 젖어 있었고 얼굴은 씻겨 나와 훨씬 어려 보였다. 아마도 그가 실제로 그랬던 것처럼 처음으로 박재성은 도현이 아마 겨우 8살 정도라는 것을 깨달았다. 거리의 삶이 그를 조숙하게 만들었고 책임감이 그를 어른처럼 행동하게 했지만 그는 여전히 아이였다. 도현은 즉시 아기들을 확인하기 위해 욕조 옆으로 다가갔다. 그의 전문가적인 눈이 물온도, 아기들의 자세, 그리고 그들이 씻긴 방법을 평가했다.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만족의 표시. 잘하고 계세요. 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나이에 맞지 않는 권위가 있었다. 하지만 머리는 이렇게 씻겨야 해요. 그는 무릎을 꿇고 박재성에게 보여주었다. 그의 작은 손이 희망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컵 모양으로 감싸고 물을 붓고 조심스럽게 마사지했다. 그의 터치는 확신에 차 있었다. 완벽하게 익숙한 것이었다. 어떻게 이걸 알게 됐니? 박재성이 경외심에 차서 물었다. 도현이 잠시 그의 작업에서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슬픔의 그림자가 있었다. 동생이 있었어요. 오래전에. 엄마가 떠나기 전에 엄마가 바쁠 때 제가 돌봤어요. 동생. 박재성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물론 도현에게는 가족이 있었다. 한때는 그도 누군가의 아들이었다. 누군가의 형이었다. 또 다른 잃어버린 아이. 또 다른 아픈 이야기. 방으로 돌아와 박재성은 자신의 티셔츠를 아기들을 위한 임시 담요로 제공했다. 부드러운 면직물이 그들의 깨끗한 피부를 감쌌다. 도현은 박재성이 양말 서랍에서 꺼낸 부드러운 면 양말로 그들의 작은 머리를 조심스럽게 말리고 있었다. 바로 그때 김명수가 방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다. 그는 비닐봉지 여러 개를 들고 있었고 그것들은 아기 용품으로 가득 차 있었다. 푸뉴, 기저귀, 작은 옷, 젖병,
유아용 비누와 샴푸, 연고점을 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져왔습니다. 그가 말했다. 그의 눈은 깨끗하게 씻은 아기들과 도연을 한번 훑어보았지만 놀라움이나 판단의 표정은 없었다. 부인이 아기가 있는 집도 들렀습니다. 그녀가 몇 가지 더 필요한 것을 알려주었어요. 박재성은 고마움에 목이 메었다. 감사합니다, 명수 씨. 김명수는 약간 고개를 숙이고 떠났다. 문이 닫히자 도연은 거의 허둥지둥하며 봉지로 달려갔다. 그는 내용물을 침대 위에 쏟아부었고 감탄과 불신의 작은 소리를 냈다. 이게 다 진짜 기적이에요? 그가 패키지를 들어올리며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경외감으로 가득 찼다. 아기들 크기에 맞는 진짜 기적이요. 그래, 박재성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분유도 있어. 젖병도. 전부 다. 도연의 표정이 밝아졌다. 그의 눈은 이 모든 보물에 대한 경이로움으로 빛났다. 모든 것이 깨끗했고 새 것이었고 정확히 아기들에게 필요한 것이었다. 처음으로 그는 정말로 그들을 제대로 돌볼 수 있다는 생각에 흥분했다. 즉시 그는 행동에 들어갔다. 놀라운 솜씨로 그는 분유를 정확한 비율로 섞고 젖병의 온도를 손목 안쪽에 몇 방울 떨어뜨려 체크했다.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게 그의 모든 동작은 수년간의 경험을 가진 부모처럼 효율적이고 능숙했다. 박재성은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이 아이가 이런 지식을 어디서 얻었는지 궁금했다. 어쩌면 그의 어머니를 관찰하면서 아니면 필요에 의해 스스로 배운 것일까? 어느 쪽이든 그것은 심장을 찢는 일이었다. 해가 이런 것들을 모두 알다니 놀랍구나. 박재성이 조용히 말했다. 도연이 잠시 젖병에서 고개를 들었다. 몰랐어요. 그가 인정했다. 처음엔 전혀 몰랐어요. 하지만 아기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배워야 했어요. 그것이 전부였다. 단순하고도 황폐한 진실. 아기들이 그를 필요로 했고 그래서 그는 배웠다. 다른 옵션은 없었다. 다른 선택지는 생각할 수 없었다. 그 순간 박재성은 이 작은 소년의 비범한 용기와 강인함에 압도되었다. 아기들이 먹고 기저귀를 갈아입히고 따뜻하고 깨끗한 옷을 입히자 그들은 마침내 깊고 평화로운 잠에 들었다. 잠시 동안 방은 조용했다. 오직 3명의 아이들의 부드러운 호흡 소리만이 들렸다. 도현도 마침내 탈진하여 아기들 옆에 웅크리고 있었다. 박재성은 창가에 서서 어두워진 서울을 바라보았다. 창문 너머로 도시는 그 항상 그렇듯이 빛나고 살아 있었다. 차들은 여전히 도로를 따라 움직이고 사람들은 여전히 그들의 삶을 살아가고 세상은 여전히 회전했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영원히 바뀌었다. 그는 그의 삶이 급격한 전환점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가 내리는 다음 결정들이 그의 미래 과정을 결정할 것이다. 강도윤, 그의 사업, 그의 제국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오랜 친구이자 사업 파트너로 생각했던 사람이 이제 그의 가장 큰 위협이 되었다. 도현의 팔에 있는 표식이 그의 마음에 불타는 질문으로 남았다. 그것이 우연일 수 있을까? 거의 10년 전에 사라진 스오미. 그의 법무팀 인턴은 소년이 있었다. 스오미의 실종은 회사의 불투명한 거래를 조사하기 시작한 직후에 일어났다. 그 당시 박재성은 그녀의 실종에 대해 거의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강도윤이 그녀를 해고하고 비밀 유지 계약서에 서명하게 했다고 믿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 모든 해 동안 그가 무엇을 보지 못했던 것인가? 무엇을 묵인했던 것인가? 박재성은 새 잠자는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취약함, 그들의 순수함, 그들의 절대적인 무력함, 그리고 그 순간 그는 결정을 내렸다. 그는 그의 제국이 무너지더라도 그의 병판이 파괴되더라도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잃더라도 이 아이들을 보호할 것이다. 아기들이 잠든 것을 확인한 후 박재성은 조심스럽게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다. 도연은 즉시 경계하며 깨어났다. 거리에서의 삶은 그를 가벼운 잠꾼으로 만들었다.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적응이었다.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시간이야. 박재성이 부드럽게 말했다. 도연은 몸을 긴장시켰다. 그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팔의 흉터를 감쌌다. 뭘 말씀하시려고요? 내 팔에 있는 그 표식. 박재성이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게 어디서 왔는지 알고 싶어. 도연의 눈에 공포가 번쩍였다. 그는 침대 머리판에 등을 대고 움츠렸다. 중요하지 않아요. 그가 속삭였다. 그냥 상처예요. 제가 넘어졌을 때 생긴 거예요. 그의 거짓말은 어설펐고 그들 둘 다 그것을 알고 있었다. 넘어져서 생긴 상처는 결코 그렇게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패턴으로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박 엔터프라이즈의 양식화된 P 로고 모양으로 참어 도현아. 박재성이 가능한 한 부드럽게 말했다. 네오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 해. 네가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거리에 살게 됐는지. 그 표식은 내 회사의 로고야. 그건 우연이 아니야. 도현의 얼굴에서 모든 색이 빠져나갔다. 그의 눈은 문을 향해 탈출구를 향해 휙 움직였다. 숨을 헐떡이기 시작했다. 진정에 박재성이 손을 올렸다. 도망갈 필요 없어. 네가 안전하다고 약속해. 하지만 알아야 해. 쏘미라는 여자를 아니? 그 이름이 방에 떨어지자 도현의 몸이 딱딱하게 굳었다. 그의 눈이 커졌고 입이 약간 벌어졌다. 반응이 너무 명백했다. 그는 그 이름을 알고 있었다며 엄마. 그가 거의 들리지 않게 속삭였다. 박재성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다. 그의 의심이 확인되었다. 도현은 스오미의 아들이었다. 그의 인턴이 실종된 후 사라진 아이. 하지만 어떻게 왜? 내 어머니가 어디 계신지 알아? 박재성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도현이 고개를 저었다.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떠났어요. 그가 말했다. 오래전에. 어느 날 밤 우리가 자고 있을 때 누군가가 문을 부수고 들어왔어요. 엄마가 날 깨워서 옷장에 숨겼어요. 움직이지 마, 소리 내지 마라고 했어요. 그리고 난 소리를 들었어요. 비명소리, 그리고 다른 소리들.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너무 고통스러운 기억을 회상하는 것이 그를 물리적으로 아프게 했다. 그들이 엄마를 데리고 갔어요. 난 그 후로 엄마를 본 적이 없어요. 박재성은 마치 폐에서 공기가 빠져나간 것처럼 느꼈다. 그의 눈앞에서 끔찍한 그림이 그려졌다. 수오미의 납치, 아마도 살인, 그리고 이 작은 소녀는 혼자 남겨진 채 그의 어머니의 운명을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렸다. 표식은? 박재성이 물었다. 비록 이미 대답을 두려워하면서도. 도현의 눈이 더 어두워졌다. 강아저씨가 했어요. 그가 말했다. 저를 찾았을 때 숨어있는 나를. 그는 칼을 가져와서 이제부터 넌 우리 소유야라고 했어요. 이건 네가 어디에 속하는지 알려주는 거야. 박재성은 속이 메스꺼워졌다. 강도윤, 사업 파트너, 친구였던 사람. 아이에게 이런 짓을 한 남자. 그런 다음 그는 저를 다른 집으로 데려갔어요. 도연이 계속했다. 다른 아이들도 있는 곳, 표식이 있는 아이들. 우리는 뭔가를 나르고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일을 했어요. 작은 봉투들. 아무도 아이들을 의심하지 않으니까요. 아동노동, 약물 운반, 인신매매. 박재성의 마음속에 공포가 번졌다. 그들의 회사의 그늘에서 강도윤이 범죄 제국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결코 알지 못했다. 혹은 알고 싶지 않았다. 어떻게 도망쳤니? 박재성이 물었다. 도연의 눈에 자부심의 번쩍임이 있었다. 문이 열렸을 때요. 몇 달 동안 기다렸어요. 그리고 어느 날 밤, 새로운 아이가 왔을 때 문이 열려 있었고 그냥 뛰었어요. 계속 뛰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저를 다시 잡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난 빨랐어요. 그래서 네가 거리에서 살게 됐구나. 박재성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 얼마나 오래? 2년? 도현이 불확실하게 말했다. 잘 모르겠어요. 박재성은 그의 가슴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느꼈다. 2년, 이 아이는 2년 동안 거리에서 살았다. 그의 어머니가 납치된 후, 강도윤의 손에서 탈출한 후 도현은 혼자서 생존해왔다. 겨우 6살 정도였을 때부터 추위와 배고픔, 두려움과 위험 속에서 미안해 그가 중얼거렸다. 그 단어는 터무니없이 불충분하게 느껴졌다. 정말 미안해 도현아. 도현은 혼란스러워 보였다. 왜요? 아저씨가 한 일 아니잖아요.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그랬다. 박재성의 무관심, 그의 가장 가까운 사업 파트너에 대한 철저한 조사 실패, 이것들이 모두 도현의 고통에 기여했다. 그는 거대한 불을 쌓아올리는데 너무 집착한 나머지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질문하기를 거부했다. 그리고 이제 그 무관심의 결과를 직면하고 있었다. 내가 알았어야 했어. 박재성이 말했다. 내가 막았어야 했어. 하지만 지금 후회는 소용없었다. 지금 그들은 행동을 취해야 했다. 듣고 있니, 도현아? 그가 갑자기 더 진지해졌다. 강도윤은 위험한 사람이야. 너를 보았을 거고 아마 아기들도. 이제 그는 우리가 위험하다고 생각할 거야. 우리는 안전한 곳으로 가야 해. 도현의 눈이 커졌다. 아기들은요? 아기들도 물론 같이 너희를 떼어놓지 않을 거라고 약속했잖아. 그러나 이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다. 강도윤은 단순한 라이벌이나 위협이 아니었다. 그는 범죄자였다. 그는 납치, 아동학대,
아마도 살인까지도 저질렀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도현이 그의 범죄를 증언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내 말 잘 들어, 박재성이 말했다. 오늘 밤 우리는 여기서 자야 해. 괜찮아. 내 집은 안전해. 경비원들이 있고 보안 시스템이 있어. 하지만 내일 우리는 이곳을 떠날 거야. 내 별장으로 갈 거야.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거기서 우리는 다음 단계를 계획할 수 있어. 도현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여전히 두려워했지만 이제 그의 표정에는 약간의 희망이 있었다. 저 아저씨를 믿어도 될까요? 그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눈은 박재성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박재성은 한순간 망설였다. 이 아이는 너무 많은 배신을 경험했다. 그는 약속이 종종 깨진다는 것을 배웠다. 어른들이 그들이 말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약속하는 건, 박재성이 천천히 신중하게 말했다. 내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해 너와 아기들을 보호하겠다는 거야. 결코 너희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정직한 약속이야. 위험이 있을 거고 쉽지 않을 거야. 하지만 난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끝까지. 그 약속은 단순한 위안의 말 이상이었다. 그것은 그의 영혼의 서약이었다. 도현은 잠시 생각했다. 그런 다음 그는 손을 뻗어 박재성의 손을 잡았다. 이것은 신뢰의 제스처였다. 작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있었다. 알았어요. 그가 말했다. 그들은 수시간 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다. 손을 잡고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아기들은 침대에서 평화롭게 자고 있었다. 밖에서는 밤이 깊어졌다. 폭풍이 지나갔지만 하늘에는 별이 보이지 않았다. 구름이 달을 가리고 있었다. 결국 도현의 눈꺼풀이 무거워지기 시작했다. 그는 안전함과 따뜻함, 배부름을 느끼는 것에 압도되었다. 오랫동안 처음으로 그는 긴장을 풀 수 있었다. 적어도 지금은. 자, 박재성이 말했다. 내일은 긴 하루가 될 거야. 도현은 졸린 미소를 지었고 아기들 옆에 웅크렸다. 금세 그의 호흡이 깊어지고 규칙적이 되었다. 박재성은 문을 향해 걸어갔다. 그는 그들이 자는 동안 자신이 지켜볼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계획을 세워야 했다. 그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계획, 그리고 강도윤을 멈추기 위한 계획. 문에 도달했을 때 그는 마지막으로 뒤돌아보았다. 침대 위의 세 아이들은 너무나 작아 보였다. 너무나 취약해 보였다. 하지만 그들은 생존자였다. 그들 모두. 그리고 이제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다. 이제 그들은 그를 가지고 있었다. 잘 자, 그가 속삭였다. 내일은 더 좋은 날이 될 거야. 박재성은 아이들이 잠든 방을 조용히 나와 자신의 서재로 향했다. 벽면 전체를 채운 책장들과 묵직한 단풍나무 책상. 가죽 의자가 있는 방은 과거 그가 수많은 사업 결정을 내렸던 공간이었다. 하지만 오늘 밤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다. 서재 창문으로 서울의 반짝이는 불빛들이 눈에 들어왔다. 도시는 그의 왕국이었다. 그는 이곳에서 박 엔터프라이즈를 건설했고 부동산부터 첨단 기술까지 다양한 사업을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허상처럼 느껴졌다. 그의 성공의 그늘 아래에서 강도윤은 공포와 폭력의 제국을 세워왔다. 어떻게 내가 몰랐을까? 그는 자신에게 물었다. 답을 알고 있었다. 그는 알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이다. 의심의 순간들, 설명할 수 없는 재정 불일치, 강도윤의 이상한 행동들, 그는 이 모든 것을 무시했다. 그는 질문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침묵의 대가로 수호미와 같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도현과 같은 아이들이 고통받았다. 박재성은 벽에 걸린 가족 사진으로 눈을 돌렸다. 그의 부모님, 이제는 돌아가셨다. 그의 아버지는 엄격하지만 정직한 사업가였다. 정직하게 성공하거나 아예 성공하지 마라. 그가 항상 말씀하셨다. 박재성은 그 말씀을 배신했다. 깊은 한숨을 내쉰 후 그는 은폐된 금고로 다가갔다. 그림 뒤에 숨겨진 금고를 열고 그 안에서 검은색 노트북을 꺼냈다. 이것은 그가 가장 민감한 정보를 보관하는 컴퓨터였다. 인터넷에 연결된 적이 없고 그 누구와도 공유하지 않은 것. 노트북을 켜고 그는 수년 동안 모아온 파일들을 열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의심이었다. 설명할 수 없는 수익, 가끔씩 사라지는 직원들, 강도윤이 자주 방문하는 창고들. 박재성은 자신에게 이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증거를 수집했다.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그는 작은 USB 드라이브에 모든 파일을 복사했다. 그런 다음 휴대폰을 들고 번호를 눌렀다. 이 번호는 그의 연락처에 저장되어 있지 않았다. 그것은 그가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번호였다. 3번의 신호음 후 상대방이 받았다. 여보세요? 깊은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정 검사님, 박재성이 말했다. 박재성입니다. 우리가 얘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정태영 부장검사, 박재성의 대학 선배이자 한국에서 가장 청렴한 검사로 알려진 인물. 그들은 수년간 간헐적인 접촉을 유지했지만 이것은 그들이 나눈 최초의 진지한 통화였다. 새벽 3시내 재성과 정태영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졸려 있었지만 경계심이 담겨 있었다. 무슨 일이길래? 강도윤에 관한 것입니다. 박재성이 말했다. 그리고 제가 한 일 혹은 하지 않은 일에 관해서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정태영이 앉는 소리가 들렸다. 설명해봐, 그가 말했다. 이제 그의 목소리는 완전히 깨어 있었다. 박재성은 그에게 모든 것을 말했다. 도현에 대해, 팔의 표식에 대해, 강도윤의 범죄 조직에 대한 그의 의심에 대해, 그는 스오미의 실종에 대해, 그리고 아마도 있었을 다른 피해자들에 대해 말했다. 증거가 있나? 정태영이 물었다. 네, 박재성이 대답했다.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시작하기에는 충분합니다. 그리고 증인이 있습니다. 도현이. 아이 증언은 법정에서 힘들 수 있어. 정태영이 주의했다. 저도 알아요. 박재성이 말했다. 그래서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켜야 합니다. 정태영이 한참 동안 침묵했다. 내일 만나자, 그가 마침내 말했다. 공식적으로는 안 돼, 아직은. 하지만 내가 들을게. 통화를 마친 후 박재성은 서랍에서 또 다른 물건을 꺼냈다. 작은 권총이었다. 그는 총기를 소유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는 폭력을 증오했다. 하지만 강도윤이 주변에 있는 사업가로서 그는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배웠다. 동이틀 무렵 박재성은 이미 완전히 깨어 있었다. 그는 밤새 거의 잠을 자지 못했다. 그의 마음은 계획과 두려움, 그리고 무엇보다도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그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신이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는지 정확히 알았다. 그것은 돈도 권력도 명예도 아니었다. 그것은 세계의 작은 생명이었다. 도현과 아기들이 있는 방으로 돌아가자 그는 그들이 아직 평화롭게 자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도현은 아기들 주위로 몸을 웅크려 보호하듯 팔을 둘렀다. 심지어 잠든 상태에서도 그는 그들을 지키고 있었다. 박재성은 한동안 그들을 지켜보았다. 이 작은 아이들, 생존자들, 이 그의 인생에 들어온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오랫동안 무시해왔던 과거의 잘못들을 직면할 기회였다. 그가 진정으로 자신의 영혼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 미안해, 그가 다시 속삭였다. 아이들은 그의 말을 들을 수 없었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이것은 그 자신에게 하는 약속이었다. 내가 바로잡을게. 그는 부엌으로 내려가 간단한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쌀죽, 김치, 구운 생선. 그는 요리사가 아니었지만 기본적인 것들은 할 수 있었다.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단백질과 영양소가 있는 음식. 가정부 이씨가 도착했을 때 박재성은 그녀를 현관에서 만났다. 이씨, 그가 말했다. 오늘은 쉬는 날로 하세요. 전액 지불해 드릴게요. 하지만 지금 가셨으면 합니다. 이씨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숙였다. 네, 사장님. 무슨 일 있으세요, 웨이스? 그냥 혼자 있고 싶어서요, 그가 말했다. 그리고 당분간 여행을 떠날 것 같습니다. 이씨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다. 15년 동안 그를 위해 일한 후 그녀는 그의 사생활을 존중하는 법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고 떠났다. 박재성은 집안의 다른 직원들에게도 똑같이 말했다. 정원사, 보안 요원들 모두에게 그는 증인을 최소화해야 했다. 강도윤이 그들에게 질문할 때 그들은 진실을 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김명수만이 남았다. 충성스러운 기사이자 오랜 친구. 그는 이 상황에서 핵심적인 인물이 될 것이다. 명수 씨, 박재성이 그에게 말했다. 오늘 우리는 강원도 별장으로 갈 겁니다. 아무도 모르게 해야 합니다. 김명수는 물었다. 사장님, 강 전무님이 알아챌 거예요. 그는 사장님의 일정을 항상 확인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박재성이 말했다. 그래서 우리는 속여야 합니다. 제주도로 가는 비행기 표를 예약하고
공항으로 가는 척하세요.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는 강원도로 갈 겁니다. 차를 바꿔 타야 합니다. 추적당하지 않도록. 김명수의 눈이 커졌다. 사장님, 이건 정말 심각한 일이군요. 네. 박재성이 고개를 끄덕였다.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그는 김명수에게 모든 것을 설명하지는 않았다. 알면 알수록 그는 더 위험해질 것이다. 하지만 그는 그에게 충분히 말했다. 강도윤이 위험하다는 것, 아이들이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 준비해 주세요, 박재성이 말했다. 2시간 안에 출발할 겁니다. 김명수가 떠난 후 박재성은 다시 위층으로 올라갔다. 아이들은 이제 깨어 있었다. 도현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아기들을 지키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경계하고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전날 밤보다 덜한 두려움이 있었다. 안녕, 박재성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잘 잤니?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는 잠시 멈추었다가 덧붙였다. 침대가 정말 부드러웠어요. 그 단순한 말이 박재성의 가슴을 쿵 내리치게 했다. 도현에게는 부드러운 침대조차 사치였다. 기본적인 편안함조차 특별한 것이었다. 아침 식사를 준비했어. 그가 말했다. 먹고 나서 우리는 여행을 떠날 거야. 내 별장으로. 거기는 산 속에 있어 아주 아름답고 조용해. 도현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얼마나 멀어요? 차로 몇 시간, 박재성이 설명했다. 하지만 먼저 새 옷이 필요하겠구나. 그는 침대 발치에 놓아둔 종이 가방들을 가리켰다. 김명수가 가져왔어. 내 크기에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입고 있는 것보다는 나을 거야. 도현은 조심스럽게 가방을 열었다. 안에는 새 청바지, 티셔츠, 스웨터, 양말, 속옷이 있었다. 심지어 그의 크기에 맞는 새 운동화도 있었다. 그의 얼굴에 경이로움이 번졌다. 아침 식사를 하는 동안 박재성은 도현을 조용히 관찰했다. 소녀는 이제 새 옷을 입고 있었다. 청바지와 파란색 스웨터는 그에게 너무 컸지만 그래도 깨끗하고 따뜻했다. 그는 음식을 먹는 방식에도 조심스러웠다. 천천히 작은 조각으로 마치 언제든지 빼앗길지 모른다는 듯이. 아기들은 테이블 위에 놓인 담요 위에 누워 있었다. 도현은 식사 중에도 계속해서 그들을 확인했다. 쌀죽 한 숟가락, 아기들 확인 또 한 숟가락. 박재성의 마음은 수오미로 돌아갔다. 그는 그녀를 선명하게 기억했다. 똑똑하고 야심찬 젊은 여성. 법무팀에 합류했을 때 그녀는 모든 사람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녀의 분석적 사고, 그녀의 철저함, 그녀의 정직함. 특히 정직함이 더한 내 어머니는 대단한 여성이었어. 박재성이 갑자기 말했다. 도현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과 갈망이 담겨 있었다. 기억하세요? 물론이지, 박재성이 대답했다. 그녀는 내 회사에서 일했어, 법률 인턴으로. 하지만 그녀는 단순한 인턴 이상이었어. 그녀는 특별했어. 도현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전체적인 주의를 박재성에게 집중했다. 어땠어요?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이었다. 똑똑했어, 박재성이 말했다.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다. 매우 똑똑했지. 그리고 용감했어.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 그녀는 말했어. 두려워하지 않았지. 도현의 눈이 빛났다. 그것은 확실히 그가 기억하는 어머니였다. 엄마는 항상 제게 정직하라고 말했어요. 도현아, 진실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줄 거야 라고 했어요. 그 말은 박재성의 가슴을 칼로 찌르는 것 같았다. 그랬겠지. 그가 중얼거렸다. 그게 그녀를 위험에 빠뜨렸을 거야. 기억의 조각들이 그의 마음에서 맞춰지기 시작했다. 스오미가 사라지기 몇 주 전, 그녀는 몇몇 재정 불일치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했다. 용산의 창고들, 서류상으로는 비어있지만 상당한 자금이 할당된 곳들. 그녀는 깊이 파고들었다. 너무 깊이. 강 전무는 그녀를 좋아하지 않았어. 박재성이 생각을 말로 표현했다. 항상 그녀가 너무 많은 질문을 한다고 불평했지. 도현이 몸을 긴장시켰다. 그의 손이 다시 한번 팔의 흉터로 움직였다. 강 아저씨가 엄마를 데려갔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박재성은 안개 속에서처럼 느껴졌다. 너무 오랫동안 무시해온 진실들이 이제는 너무나 명백했다. 그랬을 거야. 그가 고백했다. 그리고 내가 막지 못했어. 의심했어야 했는데, 질문했어야 했는데, 행동했어야 했는데, 대신 난 다른 쪽으로 봤어. 내 회사, 내 성공이 방해받지 않길 원했으니까. 부끄러움의 물결이 그를 덮쳤다. 모든 것은 그의 앞에 있었다.
스오미의 갑작스러운 사라짐, 그녀의 아파트가 비워진 차에 발견된 것, 그녀의 연락처가 삭제된 것, 그리고 그는 단지 고개를 끄덕이고 회사 공식 성명을 받아들였다. 그녀가 개인적인 이유로 사직했다는. 미안해, 도현아, 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두꺼워졌다. 내 어머니를 구하지 못해서, 너를 보호하지 못해서. 도현은 한참 동안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어린 얼굴에는 분노도 판단도 없었다. 단지 깊은 슬픔만이. 엄마는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가 마침내 말했다. 박재성은 아이에게 거짓말을 할 수 없었다. 도현은 너무 많은 거짓말을 견뎌왔다. 아니, 그가 부드럽게 대답했다. 돌아오지 않을 것 같구나. 도현의 턱이 떨렸지만 그는 울지 않았다. 아마 그의 눈물은 오래전에 말라버렸을 것이다. 그래서 아기들을 데려온 거예요. 그가 말했다. 다시는 아무도 버려지지 않게 하려고. 그 말에 박재성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다. 이 아이, 세상에게 그렇게 잔인하게 대우받은 이 아이는 여전히 자신보다 더 취약한 이들을 구하기 위해 손을 뻗었다. 그것은 그의 어머니의 용기였다. 그것은 스오미의 정신이었다. 그녀의 아들에게 살아있는. 준비할 시간이야. 박재성이 부드럽게 말했다. 가방을 쌌어. 아기들을 위한 것도 곧 떠나야 해. 그는 도연에게 말하지 않았지만 그는 이미 감시 카메라를 확인했다. 강도윤의 차가 이미 정문 밖에서 서성이고 있었다. 그는 즉시 알아챘을 것이다. 이제 그들은 시간 경쟁을 하고 있었다. 뒷문으로 나가야 해. 박재성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도현에게 작은 배낭을 건넸다. 이것 메고 아기들은 내가 안을게. 그는 아기 캐리어 2개를 이미 준비해 두었다. 아기용품 가게에서 당일 배송으로 급히 주문한 것들이었다. 희망이와 은혜는 각각의 캐리어에 안전하게 묶여 있었다. 그들의 작은 얼굴은 평화로웠고 새로운 위험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 박재성은 보안 모니터를 다시 확인했다. 이제 2대의 검은색 세단이 문 앞에 서 있었다. 강도윤의 남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뜻이었다. 머지않아 그들은 초인종을 누를 것이고 대답이 없으면 그들은 들어올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이다. 이쪽으로 그는 도연을 주방 쪽으로 인도했다. 주방 식료품 저장실 뒤에는 작은 복도가 있었고 그 끝에는 정원으로 통하는 비상구가 있었다. 문을 열자 차가운 아침 공기가 그들의 얼굴을 스쳤다. 정원은 안개로 덮여 있었고 이른 봄의 이슬이 풀잎에서 반짝였다. 다른 때였다면 아름다운 광경이었을 것이다. 저기 박재성이 작은 금속 문을 가리켰다. 그것은 정원 담장에 있는 거의 보이지 않는 출구였다. 그게 우리를 뒷골목으로 데려다 줄 거야. 도현은 주저없이 따랐다. 생존이 그에게 가르쳐준 또 다른 기술, 질문 없이 빠르게 움직이는 능력. 작은 문을 통과하자 그들은 좁은 골목길에 있었다. 김명수는 이미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개인 차였다. 박재성의 차량이 아닌 오래된 회색 현대차, 눈에 띄지 않는 차량. 빨리요, 사장님. 김명수가 긴박하게 말했다. 배월서 전화가 왔어요. 강 전무님이 사장님과 급하게 얘기하고 싶대요. 박재성은 아기 캐리어를 뒷좌석에 조심스럽게 고정시켰다. 도현아, 중간에 앉아서 그들을 지켜봐줘. 그가 말했다. 도현은 채 올라타 2 캐리어 사이에 자리 잡았다. 그의 손은 각각의 아기에게 뻗어 있었다. 항상 접촉을 유지하며 항상 보호하며. 박재성은 조수석에 앉았다. 그의 주머니에는 권총이, 외투 안쪽에는 USB 드라이브가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계획이 있었다. 강원도로 그가 명령했다. 가능한 한 빨리. 고속도로에는 감시 카메라가 있을 거야. 우회도로로 가자. 김명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물었다. 사장님, 이게 다 끝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박재성은 한숨을 쉬었다. 모르겠어. 그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아마 내가 회사를 잃게 될 거야. 아마 감옥에도 갈지 모르지. 내가 알고 있었던 것들, 알아야 했던 것들 때문에. 하지만 지금 당장은 우리는 이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켜야 해. 차가 골목길을 빠져나갔을 때 박재성은 뒤를 돌아보았다. 그의 집, 그의 제국의 상징이 아침 안개 속에서 사라져 가고 있었다. 그는 다시 그곳을 볼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다. 묘하게도 그는 그것에 대해 그다지 개의치 않았다. 그들이 한남동을 벗어났을 때 박재성의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강도윤의 이름이 떠 있었다. 그는 전화를 무시했다. 몇 초 후 문자가 도착했다.
도망가도 소용없어.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건 알지? 그 아이가 누구인지, 그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네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경찰에 가면 네 회사도 함께 무너질 거야. 네가 서명한 모든 문서, 네가 승인한 모든 거래, 너도 같이 가라앉을 거라고. 박재성은 메시지를 읽고 휴대폰을 끄고 창밖으로 던져버렸다. 이제 추적할 방법이 없었다. 사장님, 김명수가 충격받은 목소리로 외쳤다. 괜찮아, 박재성이 말했다. 우리는 더 이상 그것이 필요하지 않아. 그는 뒷좌석을 돌아보았다. 도현은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다. 도시가 점점 작아지고 그들이 시골로 향하는 것을 지켜보며 그의 얼굴에는 복합적인 감정이 있었다. 두려움과 희망, 상실과 가능성. 도현아, 박재성이 부드럽게 불렀다. 소년이 고개를 들었다면 괜찮을 거야. 박재성이 그에게 확신을 주었다. 약속해. 그의 약속은 중요했다. 그것은 그냥 도현을 달래기 위한 말이 아니었다. 그것은 맹세였다. 자신의 영혼에 대한, 이 아이들에 대한, 그리고 그가 잃어버린 스오미에 대한 맹세. 그들은 거의 4시간 동안 차를 타고 있었다. 서울의 번잡한 거리에서 점차 벗어나 부드러운 산악 지형으로 들어섰다. 봄이 가 시작되어 나무들은 새싹을 틔우기 시작했고 바위투성이 풍경에 연한 녹색의 터치를 더했다. 도현은 창문에 코를 바짝 붙이고 점점 높아지는 산들을 놀라움과 경외심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서울 밖으로 나간 적이 없었다. 그의 전체 세상은 도시의 콘크리트 거리로 한정되어 있었다. 저기 뭐예요? 그가 갑자기 물었다. 차창 밖으로 흐르는 물줄기를 가리키며. 계곡이야, 박재성이 설명했다. 봄에는 녹은 눈이 산에서 내려와. 곧 우리 별장 근처에서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을 거야. 뭘 물고기가 있어요? 도현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경이로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응송어. 박재성이 미소 지었다. 네가 원한다면 낚시를 가르쳐 줄 수 있어. 도현의 얼굴이 활짝 밝아졌다. 잠시 동안 그는 그저 아이였다. 새로운 것을 배울 가능성에 신이 난 평범한 8살짜리 소년. 그 순간에 박재성은 도현에게서 스오미의 모습을 보았다. 같은 눈의 모양, 같은 미소, 새로운 생각에 직면했을 때 나타나는 같은 호기심의 번쩍임차는 물론이지. 박재성이 약속했다. 아기들은 놀랍게도 여행 내내 조용했다. 그들은 자동차의 부드러운 진동에 달래져 대부분의 시간을 자고 있었다. 몇 번 깨어났을 때는 도현이 준비된 젖병으로 그들을 먹였다. 마침내 그들은 좁은 비포장 도로로 접어들었다. 도로는 가파르게 오르며 울창한 소나무 숲 사이로 굽이쳤다. 도로 끝에는 통나무집이 있었다. 별장이라는 단어는 그것을 충분히 묘사하지 못했다. 그것은 거대했다. 목재와 유리로 지어진 2층짜리 구조물로 산비탈에 완벽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여기야, 박재성이 말했다. 내 아버지가 지으셨어. 난 어릴 때 여름마다 여기서 보냈지. 그들이 차에서 내리자 차가운 산 공기가 그들의 폐를 채웠다. 서울의 스모그와 밀집된 인구의 끊임없는 소음에 익숙한 도현에게 이 깨끗하고 조용한 공기는 충격적이었다. 그는 잠시 서서 그저 호흡했다. 이렇게 조용해요. 그가 경외감에 차서 말했다. 박재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여기서는 사람 목소리와 바람, 새소리만 들을 수 있지. 그것은 거의 망각된 사치였다. 평화집 안에는 진한 나무 향기가 가득했다. 햇빛이 큰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와 나무 바닥에 따뜻한 패턴을 만들었다. 가구는 소박하지만 편안했다. 큰 가죽 소파, 통나무로 만든 식탁, 석재 벽난로. 김명수가 차에서 짐을 가져오는 동안 박재성은 도현과 아기들을 거실로 안내했다. 그는 벽난로에 불을 지피기 시작했다. 산속은 서울보다 훨씬 더 추웠고 집은 몇 달 동안 비어 있었다. 얼마나 여기 있을 거예요? 도현이 물었다. 그는 소파에 앉아 무릎 위에 희망이를 안고 있었다. 은혜는 그의 옆에 담요 위에 누워 있었다. 그녀의 작은 눈은 주변의 새로운 환경을 호기심 있게 살펴보고 있었다. 모르겠어. 박재성이 정직하게 대답했다. 일단은 여기가 안전해. 강도윤은 이 장소에 대해 알지 못해. 내 아버지가 비밀로 지키셨고 회사 기록에도 없어. 도현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다. 하루 동안 너무 많은 것을 처리해야 했다. 불이 타오르기 시작하자 방 안에 따뜻함이 번졌다. 박재성은 소파에 앉아 자신의 생각을 정리했다. 내일 그는 정태영 검색에 연락할 것이다. 증거를 전달하고 증언할 것이다. 도현도 준비되면 증언할 수 있을 것이다.
강도윤과 그의 범죄 네트워크를 무너뜨리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는 강력하고 위험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박재성은 더 이상 겁내지 않았다. 배고파요, 도연이 조용히 말했다. 박재성은 자신의 생각에서 빠져나왔다. 물론이지. 부엌에 가보자. 김명수가 식료품을 가져왔을 거야. 그들은 함께 부엌으로 갔다. 박재성이 냉장고를 열자 신선한 채소, 육류, 계란, 우유로 가득 차 있었다. 김명수가 역시 철저했다. 라면 좋아해? 박재성이 물었다. 도현의 눈이 반짝였다. 네? 그들은 함께 라면을 만들었다. 박재성이 물을 끓이고 도현이 야채를 씻었다. 은혜는 부엌 테이블 위에 담요 위에 놓여 있었고 희망이는 박재성이 급히 만든 아기 침대에 있었다. 처음으로 그들은 마치 가족처럼 느껴졌다. 저녁 식사 후 아이들이 잠든 시간이 되자 박재성은 통나무집에 테라스로 나갔다. 밤하늘은 서울에서는 결코 볼 수 없는 수많은 별들로 빛나고 있었다. 그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공기는 소나무 향기로 가득했고 멀리서 부엉이 소리가 들렸다. 정적 속에서 그는 휴대전화를 꺼내 정태영 검색에 전화를 걸었다. 새 전화였다. 김명수가 오늘 오후 마을에서 구입한 것이었다. 추적당할 위험이 없는 선불폰. 박재성? 정태영의 목소리가 세 번째 벨소리 후에 응답했다. 너 어디 있어? 안전한 곳이야. 박재성이 대답했다. 아이들도 함께. 하지만 시간이 없어. 강도윤은 이미 움직이고 있을 거야. 알아, 정태영이 말했다. 그는 네가 납치되었다고 신고했어. 경찰이 널 찾고 있어. 박재성은 쓴 웃음을 지었다. 예상했던 바였다. 증거를 보냈어. 이메일로? 모든 것이 거기 있어. 강도윤의 운영에 관한 정보, 자금 세탁, 인신매매, 약물 운반의 아이들을 이용한 것까지 받았어. 정태영이 확인했다. 지금 검토 중이야. 박재성, 이건 생각보다 더 크다. 강도윤만이 아니야. 다른 고위 인사들도 연루되어 있어. 박재성은 이미 그것을 의심했었다. 강도윤의 제국은 정치인들, 경찰, 판사들에게까지 뻗어 있을 것이다. 부패의 거미줄. 아이는 증언할 수 있어? 정태영이 물었다. 도현? 그럴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박재성은 망설였다. 그가 그런 일을 겪게 하고 싶지 않아. 그는 이미 너무 많은 일을 겪었어. 이해해, 정태영이 말했다. 하지만 그의 증언 없이는 이 모든 것이 상황 증거에 불과할 수도 있어. 강도윤은 변호사들을 고용할 거고 그들은 이것이 네가 그를 모함하기 위한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할 거야. 박재성은 한숨을 쉬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도연의 증언이 필요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도. 시간을 줘, 그가 요청했다. 그와 이야기할게. 하지만 강제하지는 않을 거야. 그의 결정이 되어야 해. 알았어, 정태영이 동의했다. 그리고 박재성, 조심해. 강도윤은 이미 내 모든 자산을 동결시키려 하고 있어. 그는 널 완전히 파괴하려 할 거야. 박재성은 웃었다. 더 이상 내게 중요하지 않아. 그가 가져갈 수 있어. 모든 것을. 통화를 마친 후 박재성은 한참 동안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얼마 전만 해도 그의 제국을 잃는다는 생각은 상상할 수 없는 악몽이었을 것이다. 지금은 거의 해방처럼 느껴졌다. 부엌으로 돌아가자 그는 테이블에 앉아있는 도현을 발견했다. 소녀는 따뜻한 우유를 마시고 있었다. 그의 머리카락은 방금 목욕한 듯 젖어 있었고 너무 큰 파자마를 입고 있었다. 잠이 안 와요? 박재성이 물었다. 그의 맞은편에 앉으며. 도현은 고개를 저었다. 생각이 너무 많이 나요. 무슨 생각? 엄마에 대해서요. 도현이 속삭였다. 엄마가 살아있을까요? 박재성의 가슴이 조여들었다. 그는 이 질문이 언젠가는 올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도현에게 거짓말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진실은 너무 잔인했다. 도현아,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네, 어머니는, 그녀는 매우 용감했어. 그리고 그녀는 너를 너무나 사랑했어. 그녀가 널 숨긴 방식을 보면 알 수 있지. 도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강아저씨가 그녀를 죽였어요. 그렇죠? 박재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한 투이무디티슨만다. 그런 것 같아. 도현의 작은 어깨가 흔들렸다. 그는 흐느끼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조용히. 그러다가 곧 전체 몸이 흔들리는 흐느낌으로 발전했다. 수년간 억눌린 슬픔이 홍수처럼 터져 나왔다. 박재성은 망설임 없이 의자를 옮겨 도현 옆에 앉았다. 그는 소년을 자신의 품에 안았다. 처음에 도현은 긴장했지만 곧 그의 작은 팔이 박재성의 허리를 감싸며
그에게 매달렸다. 죄송해요. 도연이 흐느꼈다. 뭐가 미안한 거니? 박재성이 물었다. 아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제가 충분히 용감하지 않았어요. 제가 엄마를 구할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박재성은 도현의 어깨를 잡고 그를 자신에게서 약간 떼어내어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듣고 있니? 도연아,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 절대로. 넌 아이였어. 넌 지금도 아이야. 네가 살아남은 것, 그게 네 어머니가 원했던 거야. 그리고 넌 그녀를 자랑스럽게 했을 거야. 네가 얼마나 강하고 용감한지. 도현의 눈에서 더 많은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의 얼굴에는 안도감이 번졌다. 마치 수년간 어깨에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마침내 내려놓은 것처럼. 몇 달이 지난 후 모든 것이 변했다. 박재성이 제공한 증거와 도현의 용기 있는 증언으로 강도윤의 범죄 제국은 무너졌다. 강도윤과 그의 많은 동료들은 체포되었고 더 많은 범죄의 세부 사항이 공개될수록 대중의 분노는 커져갔다. 박 엔터프라이즈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주가는 폭락했고 주주들은 우왕좌왕했다. 박재성은 CEO 자리에서 물러났다.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그는 자신이 몰랐던 범죄 활동에 대해서는 무죄가 증명되었지만 그가 의도적으로 모른 척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었다. 그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고 회사의 대부분의 지분을 잃었다. 하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그의 삶에서 처음으로 그는 자유롭게 숨을 쉴 수 있었다. 진실의 무게가 그의 어깨에서 내려왔고 그는 더 가벼워졌다. 강원도 별장은 그들의 영구적인 집이 되었다. 도현은 근처 마을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고 처음으로 정상적인 어린 시절을 경험하고 있었다. 희망이와 은혜는 이제 8달이 되었고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있었다. 희망이는 이제 기어다니는 것을 마스터했고 은혜는 그녀의 차분하고 관찰력 있는 방식으로 세상을 지켜보고 있었다. 봄날의 맑은 아침, 박재성은 테라스에 앉아 그의 새로운 가족을 지켜보고 있었다. 도현은 잔디밭에서 희망이와 놀고 있었고 은혜는 박재성의 무릎 위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작은 손은 그의 손가락을 꽉 쥐고 있었다. 아빠, 도현이 갑자기 소리쳤다. 희망이가 서 있어요, 혼자서. 그아스인스에서 박재성은 고개를 들었다. 희망이는 정말로 자신의 통통한 다리 위에 서 있었다. 그의 작은 얼굴에는 결단과 자부심이 가득했다. 그는 한 발짝을 내디뎠다. 흔들리며 그리고 또 한 발짝. 그런 다음 그는 엉덩방가를 찧었지만 웃음을 터뜨렸다. 그때 은혜가 작은 소리로 웃기 시작했다. 맑고 순수한 전염성 있는 웃음. 그것은 처음으로 집 전체를 가득 채웠다. 도현이 달려와 박재성 옆에 앉았다. 그의 눈은 반짝거렸다. Every 10,000번, 아빠 보셨어요? 희망이가 걸었어요. 아빠라는 단어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나왔다. 도현이 처음으로 그렇게 부른 날, 박재성은 놀라서 거의 말을 잇지 못했다. 그것은 자발적인 것이었고 강요된 것이 아니었다. 이제 박재성은 무릎을 꿇고 팔을 벌렸다. 도현은 주저없이 그의 가슴에 몸을 던졌다. 아이의 형제로서의 자부심, 그리고 은혜와 희망이에 대한 사랑이 담긴 포옹이었다. 박재성은 그를 꽉 안았다. 어깨 너머로 다시 기어오르는 희망이를 바라보며 이것은 그가 자신의 인생을 위해 상상했던 결말이 아니었다. 이것은 시작이었다. 그는 그의 영혼을 되찾았고 그의 인간성을 회복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어두운 상황에서 태어난 가족을 찾았다. 그날 저녁 아이들이 잠든 후 박재성은 다시 한번 테라스로 나갔다. 그는 별들을 올려다 보았다. 그는 스오미에 대해 생각했다. 그는 그녀의 아들이 안전하고 사랑받고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그녀가 알기를 바랐다. 그는 그녀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그녀가 알기를 바랐다. 테이블 위에 놓인 종이 더미에 그는 다시 앉아 쓰기 시작했다. 그것은 법적 서류였다. 도현 희망이 은혜를 공식적으로 입양하기 위한 서류. 그것은 오랜 과정이 될 것이고 특히 아기들의 출신이 불분명한 상황에서는 더욱 그럴 것이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그의 아이들이었고 그는 세상이 그것을 알기를 원했다. 김명수는 앞으로 나섰다. 이제 단순한 기사가 아닌 친구로서. 양식을 제대로 작성하고 계신가요, 사장님? 박재성은 미소 지었다. 더 이상 사장이 아니야, 명수 씨. 제게는 항상 사장님이실 겁니다. 김명수가 고집스럽게 말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덧붙였다. 칸트, 그것보다 서울에서 소식이 있습니다. 정 검사님이 오늘 전화하셨어요. 그들이 강도윤의 사업장 중 하나에서
또 다른 아이들을 발견했대요. 표식이 있는 아이들이요. 박재성의 마음이 아팠다. 더 많은 피해자, 더 많은 상처받은 영혼들. 몇 명이지? 5명이요. 김명수가 대답했다. 모두 도연이 나이 또래. 정 검사님이 물으셨어요. 그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아이디어가 있느냐고요. 박재성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이 별장은 컸다. 아이들을 위한 방이 많았다. 그리고 이 산속에는 치유를 위한 충분한 공간과 평화가 있었다. 말해줘. 그가 김명수에게 말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 거라고. 모두를 위한. 다음 날 아침 박재성은 도연에게 소식을 전했다. 소년의 얼굴에 걱정이 스쳤지만 그것은 곧 결단력으로 바뀌었다. 그들도 제가 겪은 일을 겪었어요. 그가 물었다. 그런 것 같아. 박재성이 솔직하게 대답했다. 도현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그들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해요. 제가 그들을 도울 수 있어요. 저는 알거든요. 어떤 느낌인지. 박재성은 자랑스럽게 웃었다. 그래, 네가 도울 수 있을 거야. 그는 도현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우리 모두 도울 거야.